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변동성이 꽤 큽니다. 양시장이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은 현재 강보합권까지 지수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2차 전지 쪽, 양극재 쪽,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코스닥 내에서 오늘 시장에서 선방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2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좀 힘을 내주는 분위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을 켰던 장 초반과는 달리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절반 이상이 그래도 양봉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분기의 첫 거래일인데요. 이전과는 좀 결이 다른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반등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 나왔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에 달러와 유가가 같이 올라왔다라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오늘 국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흐름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먼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던 WTI 같은 경우에는 4월 즈음에요.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거의 90달러 선까지 가깝게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WTI가 100달러 간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었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65달러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강력하게 부각되면서 간밤에 3%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부각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미국의 항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미국의 항만 노조가 10월 1일에 현지 시간 1일에 이와 같은 파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동부에 있는 항만 노조가 이와 같은 이 파업을 결정을 한 건데요. 왜 그렇다면 파업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와 걸프 연안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6년 이상의 경력직의 기본 임금이 시간당 3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면은 1시간을 일하면 약 5만 원의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서부 쪽으로 가볼까요?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55달러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크게 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2018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렇게 임금 안에서의 좀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연안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는 61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40% 가깝게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동부 쪽의 항만 노조가 이렇게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폭 상승 합의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9월에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의 전개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운임이 자체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요. 뉴욕과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LA와 더불어서 미국의 최대 항구로 꼽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10대 항구 중에서 6개가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동부 연안에도 함께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임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국 증시에서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기업들이 내리는 이유는요. 이 동부 쪽에서 자동차 수출과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임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튀는 기업들 앞으로도 연말까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박 적체와 항만 가동률 하락 등으로 앞으로 혼잡도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가용 가능한 컨테이너의 이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주요 컨테이너 선사의 경우에는 10월부터 긴급 항만 할증료가 부과될 계획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그렇다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될까요? 증권사에서는 숫자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파업이 일주일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컨테이너 선단은 약 1.7%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파업 1일당 정상화까지 5일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파업이 5주에서 7주 정도 지속이 되면요. 내년 초까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중반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항공 쪽도 올라가게 됩니다. 배로 실을 수 없다면 이제 항공기로 날라야 될 텐데 항공기의 화물 운임 상승도 예상된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화물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횡보 구간을 보이다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증권 측에서는 해운 3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매수할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HMM은 영업이익이 3분기 1.7조 원대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실적도 따라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모멘텀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도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중동 리스크가 아직은 찻잔속 태풍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함께 나왔습니다. 전면적으로는 확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선 당연히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 증폭은 결국에는 물가 불안을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WTI가 올랐는데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더 부각되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유가 상승이 나올 테고 당연히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이를 저지하려고 들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이 초박빙 상태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이 정부 측에서는 이와 같은 중동 리스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이란이 최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에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과시용 응징의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전쟁 관련주가 상승 탄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금융시장은 막상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 물가 리스크, 운임 리스크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조선주 이야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조선 업종이 철강제 가격 이슈로 주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를 만드는 원가의 20%가량이 철강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조선 업종 전반에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기 침체기를 거쳤던 중국 업체들이 남아도는 철강 물량을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제 가격도 거의 바닥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철강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에서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산 후판 철강 가격 전반에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이에 따라서 철강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 이제 철강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철강제 가격 상승이라는 말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하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팔랐던 시기에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선 업종이 적자를 크게 기록한 경험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에는 2년 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의 질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SK증권에서는 성과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따라서 수주 잔고가 2027년치까지 꽉 차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수주가 급하지 않아서 후판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과의 전가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삼성증권의 분석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판 공급 가격이 이미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 가격 상승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판 공급 가격을 보시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가격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 후판 가격을 높게 책정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후판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가에 가능할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값이 오른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입을 모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분기 주가도 양호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키움증권이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새롭게 커버리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조선 업종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그렇게 보는데 이유는 첫 번째로 안정적인 수주 잔고가 확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력 선종의 발주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하반기에도 신조선의 발주가 지속되면서 신조선가의 상승세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신조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게 된다면 조선업종의 밸류에이션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2021년부터 22년까지 수주한 고가의 선박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또 외국인의 인력도 충원되면서 생산 비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키움증권에서는 어떤 종목들 탑픽으로 보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8만 원 제시했고요. 하반기에도 LNG 운반성 등 주력 선종의 발주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자회사의 수주 잔고 믹스 개선으로 가장 빠른 실적 개선의 속도가 기대된다라고 전했고요. 연간의 수주 목표를 추가 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되는 수주만 골라서 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과 HD 현대미포를 차선호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15,000원 그리고 15만 원 선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김호입니다. 네, 간밤부터 또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의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쓰며 동반 상승 추력을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예상치 못한 중동발 긴장 고조에다가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급등 우려까지 겹치면서 뒷걸음질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1.4%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을 다소 만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요 원유 생산국이 아니지만 분쟁 확대 가능성은 이란을 비롯한 다른 인접 산유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종일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됐습니다. 한 가지 시장을 피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흘러내린 것이 이 이슈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증시에 큰 악재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 폭등이 출현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단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유가가 3.8%대 급등하면서 70달러 초반을 기록했지만 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4년 4월 이스라엘 이란과 미사일 공격에 비해 절대적인 유가 레벨이 낮습니다.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지 않는 이상 공격은 이걸로 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전선을 확장해서 더는 공격할 소지는 낮아 보이고 유가 압력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면전 확대 및 미국의 개입 등 지정학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은 이상 이번 중동발 리스크가 만들어내는 주식시장의 하방 위험도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한기 이슈들에 더해 내일 또 쉬는 날이다 보니 거래 부진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한국으로 들어올 돈을 흡수해갔던 중국 증시가 7일까지 휴장이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급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망을 유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방산 관련주입니다. LIG 넥스원이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청궁2가 연내 이라크에 수출될 전망입니다.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 상당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K방산이 이뤄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K방산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 넥스원의 미사일 발사체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이오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21만 원, 22만 1,000원 사이에서 비중 10%로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목표가는 23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IG 넥스원 방산주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SK 하이닉스 꿋꿋이 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신한지주, 네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LIG 넥스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방산주를 담는 가운데서도 전선주 가운데는 HD 현대일렉트릭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세를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한화 인더스트리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한테 6만 원대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맥쿼리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 낸 상황인데요. 지금보다 약 5%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삼양식품, 다섯 번째로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또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진시스템, 세 번째로는 PNT, 네 번째로는 원익 IPS, 다섯 번째로는 엔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관련 기업들 현재 구간에서 대체적으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실리콘2, 두 번째로는 JLK, 세 번째로는 퓨처캠, 네 번째로는 슈어소프트텍,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어떠한 기업들을 사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대한항공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인더스트리얼,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NC소프트,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네이버를 선택했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G이노텍, 네 번째로는 고려아연, 다섯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기업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에코프로 비액 가장 첫 번째 이름 올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이넥스, 세 번째로는 카페24, 네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다섯 번째로는 JNTC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영풍정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세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네 번째로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는 ST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추려 오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오늘장에서 6% 넘게 뛰고 있습니다. 시장을 크게 이기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6,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골절 함용 판이나 나사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용품들인 것 같은데 정확히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그 어르신분들이 이제 그 겨울철 다가오면은 그 요 병원에서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실 텐데요. 네. 이런 신소재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희소식입니다.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다쳐버리면은 이제 큰 그 사고를 당하면은 다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뭐 재생할 뭐가 없었죠. 그리고 뭐 철심 같은 거 박는다고 이제 뭐 그거 있었잖아요. 저기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드라마 라이프에. 뭐 그 동네 문성근 원장님 된 이유가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몸 안에다가 철 넣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이제 철이 네. 그 인간의 그 어떤 적이랑 다른 재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분해성 수지라든가 인체의 조직이랑 굉장히 유사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게 막 그 다 저기가 되지 않아요. 막 로봇들이 되지 않아요.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동네의 80%가 반이 저기라고.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저기 수술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다 줘가지고 문성근 씨가 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 조승우 씨가 나중에 엄청 까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메디신은 관절 인대에 쓰는 재료고요. CMF는 두개골, 안면, 턱에 사용되는 재료. 트라우마는 손발, 팔다리, 어깨 이쪽에 쓰이는 재료고요. 그다음에 미용 제품으로 생체분해 리프팅 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보통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 들어가는 의료기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이제 두개골이나 뭐 턱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사고, 아니 큰 사고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겨울철에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시는데 내리막길을 가다가 얼음에 미끄러져 버리면은 이제 균형을 잃고 머리로 떨어질 수도 있고 턱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안면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죠. 턱을 다쳐버리면 이제 씹지도 못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재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스포츠 메디신은 관절이나 연조직 인대가 과도한 힘으로 부분 또는 완전 파열되었을 때 인대를 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관절 보존제고요. TNE는 외상 재건에 적용되는 외상과 상하지에 적용되는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두개골, 안면, 턱 등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이 오스테오닉이 만드는 이 정형외과 재료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접합.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뼈가 골절되거나 뇌수술을 위해서 임시로 두개골을 제거했다가 파편을 다시 붙일 때, 그러니까 어쨌든 접합시킬 때죠. 접합시킬 때 필요한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는 절로 떠났으니까요. 오스테 임플란트는 치과 쪽이었죠. 여기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쪽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접합시키는데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고정하는 것, 그 목적이 하나 있고요. 대체가 있습니다. 대체. 종양이 걸렸을 때 뼈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뼈가 제거된 위치에다가 다시 뭔가를 대체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위치 및 고정시켜서 기존 뼈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뭐냐? 성형이라거나 아니면 뼈가 잘못 생겼을 경우에 기형 치료 및 성형을 목적으로 해서 뼈의 위치를 조정하는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가 하던 그 이빨 임플란트랑은 다르게 정형외과적 임플란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접합, 대체, 조정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스테오닉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15%에서 30%가량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물론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 가격이 싸면서 품질이 좋으니까 가성비로 선택을 많이 하죠. 수출 비중이 40%고 대부분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ODM, OEM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혹은 직접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파트너사를 통한 건데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인지도나 네임밸류가 좋아요. 진머 바이오 매트를 통해서 스포츠 메디신을 판매하고 있는데 진머 바이오 매트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1927년에 설립되었고 정형 재건 스포츠 의학 여기에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해서 100개국 이상에 판매를 하고 있고 매년 10조 원 안팎의 정형외과 의료기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고요. 1위는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맷이 최근에 연골 조직을 회복하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인바디라는 회사를 2억 7,500만 달러를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연골 조직 회복 아니면 관절 보존 이쪽 관련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스테오닉의 OEM, ODM으로 바이오맷 제품이 팔리고 있다. 오스테오닉의 스포츠 메디신 제품은 생분해성 복합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무슨 뭐 인조인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분해성 복합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녹아요. 체내에서 수개월 내 자연 분해가 돼버리는 생분해성 소재이기 때문에 2차 수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뭐 철이나 이런 걸 넣었다가 이 지지를 해준 다음에 다시 빼는 수술을 해야 됐는데 이건 생분해성 수술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두개골 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두개골을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개 부위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 되거든요. 근데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최소 침습적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CMF, 아까 전에 CMF는 코의 성형 재건 그리고 두개골, 뭐 구강 아간면 여기 적용되는 임플란트라고 했는데 비브라운이라는 회사가 대신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 수출하고 있고요. 2019년 1월에 비브라운하고 CMF 제품 글로벌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비브라운은 1839년에 설립됐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독일에서 설립된 의료기기 전문회사고 현재 60개국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브라운은 지금 매출이 13조 2,338억 원 작년에 기록해서 이 분야 글로벌 1위입니다. 결국에는 비브라운하고 지금 바이오매트가 이 그 스포츠 메디신하고 CMF 제품 오스테오닉 거를 OEM, ODM으로 받아서 자기네 브랜드를 달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짱짱한 지금 브랜드 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판매 루트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계사들도 좋은 관계사들도 보유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하고 있는 오스테오닉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빅텐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왜 이렇게 잘 가니 하고 봤더니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네요. FNF에서 DB 프라이빗 에쿼티 P2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창업주가 엑시트에 성공했나 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빅텐츠는 코넥스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코스닥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한 기업이죠. 네. 자, 상장하는 그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직상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직상장할 스펙이 안 될 경우에는 코넥스 시장에 일단 들어갔다가 지금 코넥스 시장이 그 거래량이 자꾸 좀 좀 마이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옛날처럼 그런 무슨 1대1로 만나가지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있죠. 그래서 코넥스 시장을 갔다가 우리나라는 승강제거든요. 승강제. 코스닥이 아무리 나스닥을 벤치마킹했지만 셀트리온도 코스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3부 리그, 2부 리그, 1부 리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넥스에 가서 잘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코스닥에서 잘해서 코스피로 가려는 다 그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아무리 특성으로 분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시장이 조그마고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 코스피로 좋다고 가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코넥스로 대비를 했다. 아니면 아예 스펙으로 상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스펙을 통해서 스펙 돈 뭉치랑 합쳐가지고 우회 상장을 하는 그런 루트가 있죠. 정상적인 우회 상장이죠. 우리가 무슨 빈 껍데기 회사를 차린 다음에 조막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불법 자금 가지고 작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우회 상장하는 그거는 불법 우회 상장이고 이 스펙을 통한 거는 우회 상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도를 통해서 상장하는 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빅텐츠는 코넥스에 들어오는 걸 선택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상장을 하기 어려우니까 코넥스에 상장을 했다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이 기쁨을 맛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뒤에는 FNF가 사실 있었어요. 네. 지금 주요 매출은 드라마 제작, TV 방영 수입에서 27.8, 음반, 드라마 OST에서 0.5, 광고 협찬 수입에서 6.8, 국내의 판권 판매가 65, 국내의 판권 판매 사용료 이게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판권을 판매했다는 거는 자신이 IP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자신의 IP가 많다는 게 강점이고 FNF가 2022년도 3월 달에 235억 원을 투자해서 빅텐츠 지분 50.77%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권을 획득하고 나서 코스닥에 이전 상장을 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2003년에 회사가 설립됐을 때 조윤정 대표가 지금도 대표인데 음악백과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음악백과가 이김 프로덕션으로 변경이 됐고 나중에 이제 빅텐츠의 이 전신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센 것들이 많았어요. 2003년에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2004년에 대박을 터뜨립니다. 발리에서 생긴 일.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조인성 씨는 그 전화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입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잖아요. 여기도 저기가 있네요. 아니에요? 자, 다들 넣었다. 자, 이걸 다들 네.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너무 원래 유명한데? 장면은 무엇인가? 원래 장면 그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원래 장면 이겁니다. 근데 왜 다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다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엑스맨에서 앤디 씨가 오버해가지고 이걸 따라한다고. 그래요? 이걸 따라해서 그 뒤에 아이돌들이 다 그걸 발리에서 생긴 일 패러디라고 이걸 따라한 거예요. 조인성 씨는 주먹을 문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저기 씬, 어쨌든. 이 씬이 대박이 나면서 조인성 씨랑 소지섭 씨가 여기서 슈퍼스타로 자라는 발돋움이 됐고요. 네. 발리에서 생긴 일의 IP를 아직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판매될 때마다 판권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쩐의 전쟁, 이것도 박신양 씨가 나오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이때까지 아주 좋았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K-POP 최강 서바이벌 했고요. 이때는 서바이벌이 굉장히 슈스케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때였어요. 근데 2013년에 기황후, 물론 역사 왜곡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다들 그 하지원 씨랑 누구죠? 수중 키스 씬 그거 다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저도. 네. 근데 일본 NHK 판권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코넥스에 들어오죠. 그래서 코넥스에 있던 때 차트를 보면은 이 봉이 띄엄띄엄하고 거래량이 없어요. 코넥스는 거래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나가다가 이제
국내 최초로 아마존 프라임의 커튼콜을 판권 매출합니다. 판권 매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F&F 그룹으로 편입이 되죠. 발리에서 생긴 일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평균 시청률이 26.7이었고요. 최고 시청률이 40.4%였습니다. 그래서 IP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라이트, 지적 재산권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 23작품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논란이 됐던 게 2021년도에 달이 뜨는 강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학폭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 주인공 분이 그쵸? 정말 끔찍할 정도의 학폭 그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제작사가 엄청나게 소속사가 엄청나게 돈을 물어주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막 애를 뭐 어떻게 막 괴롭히고 했는데 막 정말 지저분하게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달이 뜨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50부작을 만든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게 이제 강점이거든요. 금나와라 뚝딱이 2013년에 50부작, 기왕호가 2013-14년에 50부작이었고요. 몬스터가 2016년에 50부작, 당신은 너무합니다 2017년에 50부작, 진짜가 나타났다 2023년에 50부작. 이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를 요즘에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대하사극이나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에서 몸값을 2, 3억 받던 그 연예인들한테 10억, 20억을 줘버려가지고 지금 공중파가 감당을 못해서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조선 왕비열전을 2023년도, 2025년도 제작해서 100부작으로 방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제작한다는 뉴스도 계속 나왔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주가가 오른 변화가 뭐냐면 F&F가 네. 결국에 지금 본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본업이. F&F가 지금 마법을 부린다고 김창수 마법이라고 하다가 주가가 완전 꼬꾸라서 제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디스커버리를 살려야 될 때가 됐거든요. 지금 MLB가 성공했는데 거기다가 디스커버리를 얹어갖고 성공을 시켜야 될 때가 돼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F&F가 보유한 빅텐츠 주식을 지분 42.83을 21,000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윤정 아까 전에 대표 있죠. 처음에 시작했던 빅텐츠 대표가 보유한 빅텐츠 주식 50만 4,505주 16.04%에 해당되는 것도 F&F와 같은 가격에 매각했습니다. DBP에다가 사모펀드에다가 27.08을 이 매입을 시켜가지고 최대 주주에 오를 예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변화에 따른 그 기대감 때문에 빅텐츠가 지금 일단은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과연 F&F 덕에 어쨌든 간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오는데 성공을 했으나 F&F가 본업이 지금 좌절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밀고 나갈 여력이 떨어져서 매각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사모펀드가 받아가지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이런 그 어떤 저기 때문에 그쵸. 포텐셜 때문에 일단 가격은 올랐습니다. 네. 과연 F&F에서 사모펀드로 넘어갔던 이 부분 그리고 아까 IP 작품을 23개 갖고 있던 이 부분 발리에서 생긴 일을 히트시켰고 50부작을 많이 그 방영을 시켰던 제작했던 네. 이 경험이 있던 빅텐츠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상승 여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텐츠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은 콘텐츠 제작사고요. 최근에 또 100억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해서 완벽한 가족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또 히트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바이오다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소식과 맞물려서 주가도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대단합니다. 지금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많은 기업들이 터트려서 리가켄바이오, 에이베바, 펩트론 유망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바이오다인은 특이하게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기술의 특허를 수출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고요. 특허를 수출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로슈가 그걸 받았는데 블로잉 기술에 대한 특허거든요. 이게 공기압을 이용해서 액상세포 상태의 검체를 슬라이드에 펼치도록 하는 건데 왜 펼치는 게 중요하냐면 자궁경부암을 세포 진단할 때 세포를 면밀히 관찰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쫙 펼치는 블로잉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를 2019년에 로슈가 특허를 사갔습니다. 근데 로슈가 이때 사가고 로슈인 걸 밝히지 않았죠. 비밀 때문에. 근데 올해 초에 로슈란 걸 밝혔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밝혔는데 바이오다인이 그동안 묵혀놨기 때문에 시장에 반응이 없고 오히려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뜨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4분기부터 바이오다인의 블로잉 기술이 탑재된
로슈의 진단 키트가 글로벌 출시됐게 기대돼서 지금 바로 눈앞에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오른 것이죠.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정액 로열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LBC 용액 바이알당 정액 로열티 수령하는 조건이었고 계약 기간이 2039년 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로슈의 지금 진단 검사가 WHO가 발표한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 중에서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양성 환자에게 분류 검사할 때 추가로 로슈의 이 진단 검사를 해라. 이게 나왔기 때문에 블로잉 기술을 2019년에 수출했었잖아. 그럼 로슈가 팔 때마다 이 받을 걸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대박이겠네 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다인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SK 바이오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보니까는 제2의 엑스코프리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2의 엑스코프리라고 하면은 뭔가 기대가 좀 되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제2의 엑스코프리, SK 바이오팜이 보유한 이제 품목이 엑스코프리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목 다변화 측면에서 SK 바이오팜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새 먹거리로 낙점한 이 방사성 의약품 RPT라고도 하는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제 제2의 엑스코프리 후보인 이 SKL355001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준비까지 마친 상태고요. 이 SKL3501 같은 경우는 기존 허가된 방사성 의약품 대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KL3550일이라는 요 물질은 어떠한 것이고 또 개발 일정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이 악티늄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하는 방사성 의약품 SKL3501의 전임상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올해 하반기 전임상 시험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1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고요. 2034년 아직 좀 멀긴 했는데 2034년에 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당 물질 같은 경우에 제2의 엑스코프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인데요. 올해 7월 이제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스라는 곳으로부터 SK바이오팜이 기술 도입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용체 단백질인 뉴로텐신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식으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방사성 의약품 중에 가장 뛰어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제 개발해봐야 되지만 기대감이 높아지는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바이오라는 게 어렵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사성 의약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개념입니까? 네, 이제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것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동위 원소 중에서 방사능이 있는 것을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이제 이어서 설명하면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성 동위 원소와 링커 그리고 타깃을 찾아가서 결합하는 리간드로 구성되는데요. 좀 개념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ADC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네. 이제 아시잖아요. 이 AD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우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ADC에서는 암을 찾아가는 항체가 있고 그다음에 암치료에 약물 사용되는 페이로드라는 부분이 있고 페이로드와 이 항체를 연결시키는 링커가 있는데요. 이제 이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항체가 이 리간드가 되는 거고요. 페이로드가 방사성 동위 원소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이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은 알파선이나 베타선 같이 투과력이 낮은 방사선이 이용되는데요. 이들 방사선은 이제 투과력은 낮지만 암처럼 DNA 변이가 있는 세포를 사멸시키는 성질이 강해서 암에서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항암제 대비 치료 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ADC랑 좀 비슷한 듯 보입니다. 찾아가서 이것을 타깃을 두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원리다라고 네, 해석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비슷한 말씀해 주셨던 방사성 동위 원소와 관련해서 치료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방사성 의약품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 원소는 루테튬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FDA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방사성 의약품 루타테라와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 이 루테튬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제 현재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중 약 40%인 21개의 파이프라인이 이 루테튬을 방사성 동위 원소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루테튬에 이어서 주목받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바로 이 악티늄입니다. 악티늄을 활용한 방사성 의약품 임상 건수는 17건으로 루테튬 임상 건수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미래 바이오를 좀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동위 원소를 잘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루테튬과 악티늄은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둘 다 이제 치료제에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 원소인데요. 이제 악티늄 같은 경우에는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루테튬은 베타 입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베타 입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긴 경로를 가지며 더 넓은 범위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반면 이제 알파 입자 같은 경우 매우 짧은 경로 내에서 고에너지를 방출해서 종양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기존 치료제의 용량 1000분의 1만으로도 똑같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악티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한 강점입니다. 악티늄의 반감기는 약 10일가량인데요. 지금 많이 개발된 루테튬의 반감기 6.7일 대비 약 50%가량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가 길다는 것은 이 의약품 생산부터 투약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의약품 공급 측면에서도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약품 공급 범위가 더 확대된다라는 점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SK 바이오팜 측에서 이러한 물질들을 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진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방사성 의약품 방사성 동위원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방사성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확보 측면에서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실제로 악티늄의 경우 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자회사 테라파워 아이소토프스와 이제 방사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악티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 문제도 해결한 상황입니다. 테라파워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업 많이 들어봤는데 SMR 관련한 기업인데라고 아마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워낙 어려운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와중에 또 친숙한 그러한 기업인데 아무래도 더 특별한 기술력이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특별한 기술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악티늄 같은 경우에는 토륨이라는 원료에서 화학적 수출을 거쳐서 얻어지는데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토륨 붕괴 방식을 이용해서 고순도 악티늄 추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제 현재 토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한데요.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로부터 토륨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인 악티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커질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어떠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지난해 10월 악티늄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포인트 파마라는 곳을 약 1조 8천억 원에 인수했고요. 또 올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악티늄 기반 방사성 의약품 개발사 퓨전 파마슈티컬스를 약 2조 6천억 원 가량에 인수했습니다. 이벨리에이트 파마 자료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또는 임상 1상 등 초기 단계에서 많이 기술 이전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바이오팜이 또 방사성 의약품 관련해서 기술 수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악티늄을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자체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을 이제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을 수출해서 바이오 벤처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셈인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가장 크게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그동안 SK바이오팜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쌓은 이 저분자 화합물 관련 전문성 역시 방사성 의약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리간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가지고 개발이 계속 순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SK 바이오팜은 긍정적인 모멘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입니다. 뭐 K캡으로 워낙 유명한 기업인데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HK 이노엔의 K캡이 미국 진출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실시 중인 K캡 임상을 연내 마무리 짓고 이제 이르면 내년에 제품 출시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기술 수출을 통해 업계에서 인정받은 개발 유통사 파트너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K캡 관련해서 임상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임상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은 이 HK 이노엔의 K캡 임상 3상이 최종 데이터 분석 과정에 있습니다. 이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환성 환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상반기 환자 투여가 완료됐고요. 올해 이제 최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제품 출시는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미란성 환자 약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도 올해 12월 말에 이제 최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임상 같은 경우에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제 PPI 계열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PPI 계열 치료제와 칼슘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이제 P캡이라고 합니다. P캡 계열인 K캡의 비교 분석 연구로 최종 연구 결과는 이제 2025년 상반기 쪽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비밀환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미란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 식도 점막을 손상시켜서 점막 표층에 결손이나 궤양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비미란성 같은 경우에 내시경 검사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점막 표층 결손들은 없었지만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거를 비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가벼운 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식도염 관련한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 10명 중 7명이 비미란성 식도염 환자이고요. 나머지 3명이 미란성 식도염으로 구분되는데요. HK 이노엔 K캡이 진출을 앞둔 미국에서는 4,500만 명의 비미란성 식도염,
2천만 명의 미란성 식도염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식도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스트레스 같은 원인도 있겠지만 음식 이제 짜고 짠 건 맞아요. 달고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유발하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최근 이제 멕시코 음식, 한류 뭐 물론 크진 않겠지만 멕시코 음식과 한류 음식, 이 한식들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짜고 뭐 매운 음식들이 많이 타면서 이 미란성 식도염 환자, 비미란성 식도염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 최대 시장 역시 미국으로 꼽히는데요. 의약품 조사 기관 IQVIA 등에 따르면은 이제 글로벌 전체 소화성 궤영제 시장 규모가 2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5분의 1 가량인 4조 원 시장을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캡의 권리를 사들인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HK 이노웨인 같은 경우 2021년에 이 소화기 의약품 분야 전문 제약 기업 세벨라 파마추티커스의 자회사인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스의 K캡의 권리를 이제 이전했었는데요. K캡의 미국 시장 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한 권리 역시 이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스 같은 경우에 대장 내시경 하제 등을 포함해서 소화기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영업 마케팅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브레인 레보라토리스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PBM이라고도 하는데요. CVS 헬스,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옵티모 등과 계약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소화기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 이제 3대 처방급여 관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과 사보험 모두를 포함한 전체 보험 시장의 80%가량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어떻게 좀 커버가 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KK 관련해서는 그래도 PBM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PBM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PBM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의약품들이 다 공급되고 유통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PBM 같은 경우에 보험 처리 대상 의약품 급여 목록을 선정하기 때문에 처방집에 등재되지 않으면 사실상 약국에서 처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셈이고요. 따라서 이제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 PBM과 계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PBM 유통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는지 굉장히 중요하시 여기고 있고요. 이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스 같은 경우에는 3대 PBM을 통해서 K캡의 판매 유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HK 이노웨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K캡 출시 5년 안에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HK 이노웬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건강보험 급여로 당뇨 임신부들에게 CGM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GM은 글로벌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요. 팔에 부착한 센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에는 인슐린 투여가 꼭 필요한 일형 당뇨 환자들에게만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당뇨 임산부들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GM 기준 금액은 일일 10,000원 수준입니다. 현행 성인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이고요. 공단 부담률은 70%입니다. 차상위는 100% 지원을 하고요. 지원 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 그리고 글로벌 CGM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혈당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그동안 제한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 규모는 올해 82억 1천만 달러 수준인데요. 2029년까지 135억 4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럼 어떤 관련주들이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CGM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 대웅제약이 미국 에보트사의 프리스타일 리브레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브레는 대표적인 연속혈당 측정기 제품 중 하나이고요. 또 휴은스가 덱스콤 G7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 G7의 경우에는 한 달간 이용료가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센스는 국내 CGM 자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난해 9월에 케어센스 에어를 국내 출시한 바 있고요. 연내 14개 국가로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독은 올 5월에 아이센스와 함께 CGM 신제품 바로젠핏을 출시한 바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카카오 헬스케어도 반사이익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는 CGM 기업들과 연동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혈당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덱스콤, 아이센스와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 덱스콤과 아이센스 CGM을 구매하게 되면 카카오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인 파스타를 사용해서 혈당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파스타라는 앱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날이 파진이 커지고 있는 혈당 관리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수범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첫 번째 기업으로 고려아연 가지고 오셨습니다. 고려아연 최근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73만 5천 원대, 7%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보시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매크로 흐름에 아무래도 좀 등락폭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약간 다운되어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단기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을 좀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고려아연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 씨와 정 씨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세대, 3세대까지 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노이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분 관계까지 싸움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MBK 파트너스가 또 새롭게 이제 정치의 지원군으로 지금 현재 발탁되어서 지금 같이 함께 지금 지분을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고 최 씨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고려아연에 대해서 이제 방어해 나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영풍정밀이라든지 고려아연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히려 지금 역으로 이용해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일부 좀 지분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매각을 좀 하고 가지고 있는 지분을 좀 매각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대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씨 일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MBK 파트너스가 계속해서 좀 걸고 넘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뭐 오전에도 좀 속보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모든 그 이의 제기를 이제 기각한다라는 뭐 얘기가 좀 나와줬어요. 뭐 그러면서 지금 아무튼 지금 정 씨와 그리고 이제 최 씨 간의 이 지분 싸움 움직임이 아무래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오전에 나오는 이슈가 좀 달라지고 있고 오후에 나오는 이슈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뭐 정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가 불확실하게 이슈가 좀 발생할 때는 오히려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명확하게 누구 쪽으로 기울겠다, 누가 이 회사의 준이 되겠다라는 확실한 포지션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동안 이제 단기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분 확보 부분에 있어서 게임 종료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SM을 통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그리고 하이브 간의 이제 지분 경쟁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그전에도 그 외에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하나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6%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6만 주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추가적인 움직임들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하루 거래량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아연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쪽은 경영권 분giải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 자체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이 불명확성을 가지고 갈 때까지는 주가가 어쨌든 간에 변동성 가지고 가면서 상승 탄력을 크게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맥스입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을 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11,4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이 최근에 다시금 또 안 좋아지면서 제조업 PMI가 미국 쪽에 좀 안 좋게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시장이 살짝 좀 눌리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기회가 또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맥스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또 삼성전자양 TC 본더를 생산에 납품하고 있는 세메스 이 업체의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후공정 쪽에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이제 8단이나 12단 이제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도 하반기에 또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내내 긍정적인 실적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2분기 누적 영업이익 97억, 전년도 영업이익이 71억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2분기 누적으로도 전년도 영업이익을 현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갖고 나온 이유가 기술적으로 11,000원대부터 다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점으로 11,030원 정도를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분할 매수는 한 1,500원 정도짜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다음 주 정도에 한 13,000원 정도 다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스론앤 리버티가 글로벌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보니까는 동접자가 꽤 많이 잡혔더라고요. 3.5% 넘게 상승해서 오늘 장중에는 20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NC소프트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NC소프트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NC소프트가 지금 현재도 뭐 윗꼬리는 좀 달긴 했지만 지금 3.5%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뭐 최근 또 신작이 좀 나왔는데 뭐 저니 오브 모나크라는 건데 모나크라는 게임인데 이게
근데 이 게임이 지금 현재 사전 예약이 지금 100만 건이 지금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NC소프트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TL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마존 게임즈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판매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C라든가 콘솔 게임입니다. 콘솔용 이제 MMORPG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 또한 지금 현재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영국이라든가 영국이나 캐나다라든가 독일이라든지 이쪽에도 지금 현재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상위 순위에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오늘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T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인기를 얻지를 못해서 생각보다는 이제 뭐 눈높이가 좀 상당히 좀 높아서 그랬는지 작년 12월 달에 출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어그로를 크게 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NC소프트에 대해서 그동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 뭐 구조 조정도 좀 많이 해서 오히려 보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건전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L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새롭게 선보이는 전여분 모나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국의 또 경기 부양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제 소비주들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지만 게임 쪽도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도 NC소프트가 오늘 시장에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외국계 IB가 지난달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맥쿼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다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병약한 반도체 거인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 대비 반토막 가까이 또 내려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아웃퍼폼을 2022년부터 계속해서 유지해 온 바 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하향하게 된 거고요. 목표 주가 역시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절반 가까이 내려잡았습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램 등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 가격 ASP가 내림세로 전환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맥쿼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디램 1위 공급 업체의 타이틀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향의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HBM 매출액이 130억 달러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의 300억 달러 대비해서 43%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맥쿼리의 이러한 전망은 지난달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전망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 역시 당시에 디램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살짝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8일 이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권가에서 11조 2,313억 원 수준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실적 눈높이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기대됐던 가파른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글로벌 메모리 3사 중에서 앞서서 이제 실적을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력 사업 메모리에서 타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좀 작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주력 사업인 메모리부터 살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 승부수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실리콘 관통 전극 TSV 생산량을 올해 말에 월 12만 장에서 내년 말에는 40% 증가한 17만
장으로 늘린다라는 계획입니다. TSV의 생산 능력이 HBM 생산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기반의 차세대 D램에 집중 투자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메모리 초격차 기업의 명성을 회복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메모리 위기노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투자자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 8일에 예정되어 있는 잠적 실적 발표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입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꽤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시세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특히나 몇 번이나 좀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뭐 언급되었을 때마다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또 갖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갖고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열리죠. 10월 10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시금 살짝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모트렉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생산 업체이고요. 스마트카 필수 장치인 전방 표시 장치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 생산해내고 있고 자율주행차 업체인 모셔널의 로보택시의 인포테인먼트와 후속 모니터, 외부 모니터를 공동 개발해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다시 또 로보택시 데이 이런 행사를 했을 경우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실적도 전년 대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지금 2주 연속 도직격 캔들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11,700원짜리만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가 보시고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14,1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방산이 잘 갑니다. 장중한 때는 LIG 넥스원 22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성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대선을 좀 앞두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이 또 새롭게 차기 총리가 되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지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크게 좀 하락극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이 좀 이루어지면서 단기 급등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 우리에게는 이제 아직까지 뭐 낙수 효과는 좀 작용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중동 또한 이제 전쟁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고 여기에 이란까지 참여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일부 뭐 코멘트는 좀 약간 뭐 미사일을 쏘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대받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이란이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 또 확산이 될지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또 설마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예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쪽으로 전쟁을 확산하겠냐라고 다들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확산이 될까 안 될까 좀 다들 좀 우려스럽게 보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증시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뭐 지금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많이 지워진 상태인데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일상화되어 있고 그 리스크로 이제 여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이란이 지금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공격을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다시 한번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뭐 LIG 넥스원의 긍정적인 역할,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무기 체계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정밀 타격적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뭐 그중에서 우리가
전투용 로봇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좀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번 연도 7월 달에 정확하게 좀 지분을 60% 확보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경영권을 확보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군의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이라는 또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을 납품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독일 쪽에도 4대 정도 판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투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투 로봇을 일부 방산업체들의 컨퍼런스에서 또 한 번 또 시연을 또 보여준 적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로봇 쪽이라든가 이제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어떻게 전쟁을 수행을 하고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는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처럼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으로 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뭐 사람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전투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국내 기업들 보더라도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영업 마진율에서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흑자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LG 넥스원의 기업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LG 넥스원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슈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볼만하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T인데 1%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6,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괜찮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 2종목이나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 등 미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다양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고 좀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이제 이번 주 시장은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만 발표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섹터가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GST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언급드렸을 때 급등력이 한번 살짝 나왔다가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와 그리고 온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장비 칠러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실적이 되게 좋아요. 또 거기다가 2022년 말부터 액침 냉각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서 1상형과 2상형을 현재 개발을 완료했고 1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 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지금 수집 중에 있고 2상형은 현재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입을 시키려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현재 물색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액침 냉각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과 그리고 실적 턴 어라운드 이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리면서 좀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보면은 GST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번에 상승력 나오고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주봉상 도직격 캔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16,20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200원짜리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9,500원 정도 자리까지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세가 예상되는 GST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증시 쪽에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와 동조하면서 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2600선을 좀 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지난 월요일에 대한 하락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코스피 2565포인트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하락한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감안해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과 선물 쪽에서 8천억 가량 좀 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좀 매수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좀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바이오 섹터와 중국 소비주, 최근 중국에 대한 상승세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다만 중국 지수의 상승 폭에 비하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중심에서의 하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섹터들 또는 중국 소비 관련된 흐름들에서의 수급이 좀 이어지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좀 연휴가 좀 지나고 나야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코스맥스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 ODM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지만 최근 코스맥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좀 미국 사업이 좀 적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부양책은 중국 소비와 더불어 매출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브랜드화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좀 ODM이나 OEM 쪽에 대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코스맥스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선 코스맥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로 들어가 보실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대 하락이 예상되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국내 증시는 그냥 딱 지금 연휴가 껴있는 증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트레이딩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쉬어가라고 증시 수급 자체가 없었던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방산주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오후장까지 이어지진 못했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시성 있는 그런 움직임만 잠깐 반짝 도드라졌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좀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미국의 동남부 항만이 지금 또 파업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증시 내에서 산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좀 포커스가 맞춰졌었던 부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세를 두고서 말이 지금 많았었거든요. 오늘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가 5로 잠깐 바뀌기도 했었죠. 59,900원 구간대까지 빠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신저가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와 또 반대로 지금 국면이 과매도 국면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오고 갔었던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캔들상으로 봤을 때 양봉으로 저가 매수세도 같이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지 여부는 10월 달 지금 후반부로 가야지 좀 더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이 나와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세 내지는 하락 움직임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저가 매수세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분위기이긴 했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쪽은 우호적인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 머물지 못하는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은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시장 방향성 바라보실 때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약세가 불가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 1% 넘게 내려가고 있고요. 2,565.5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 대비 선방한 하루였습니다. 0.17% 내림세 약 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 이상, 기관이 5천억 원 이상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9천억 원 이상 사들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나홀로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하단을 받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0월 2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거래일이 5일 중에 3거래일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렇다 할 긍정적인 모멘텀도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간밤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고 3대 지수가 모두 일제 하락을 한 가운데 한국 증시가 문을 열었고 또 그렇게 닫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은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은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쪽이 4.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빗썸이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장기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1.1%, 유리 기판 쪽이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져왔습니다. 실적 테마로 가볼까요? 에너지 쪽이 오늘 1.4%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SSD 쪽도 1.1%, 그리고 3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방산입니다. 방산이 사실 장 초반에는 꽤나 강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전체 업종을 봤을 때는 가장 강했고요. 1.7% 넘게 상승세. 2위 업종으로 왔을 때는 상승 탄력이 확 죽습니다. 금융업 쪽이 0.3%의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탄력을 받은 기업들 함께 보시면은 퀀텀은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셀로메드도 상한가, TS사이언티픽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수 단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2% 넘게 내렸습니다. 2,561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76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확실히 코스닥이 조금 더 좀 선방하는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이제 2,600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사실 이번 해 들어서 이렇다 할 상승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하방이 더 눌리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SK하이닉스 3% 밀렸고 삼성전자가 0.3%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6만 원대가 이탈된 부분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간밤 시장의 시황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고 한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함께 따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LG엔솔 1% 하락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시세 지켜냈습니다. 현대차가 2.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주가 1% 가깝게 상승세, KB금융은 장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 넘게 하락세, 기아 1%, 셀트리온 2%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이 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지수가 보합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발 매수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 오늘 2.7%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4% 넘게 상승세, 엔캠이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HLB는 다만 1%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리가켄바이오가 1% 가깝게 하락세, 클래시스 오늘 다시 한번 상승입니다.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잘 받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지켜내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세 54,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휴젤 1% 가깝게 상승, 리노공업은 0.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19만 원대 지켜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승의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수급도 그리고 거래 대금도 많이 쪼그라든 시장인데요. 이제 금요일장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1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시장까지는 일단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 주는 일단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수급이 고루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혼조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이번 10월 달 방향성 볼 때 기술적인 패턴상에서 60일선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양 지수 모두 다 61선 부근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60일선 돌파, 어쩌면 그 키가 지금 야당 쪽인 민주당 쪽에서 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뜬 단독 기사를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당초 검토됐었던 금투세 유예에서 폐지로 지금 선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또 진행했었던 비공개 회의에서 역시도 폐지 쪽으로 무게를 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어차피 금투세를 다시금 유예를 하더라도 2년 뒤에 또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여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럴 바에 일단은 폐지에 방점을 두고 나중에 집권당이 민주당이 된다면 그때 와서 다시금 이 금투세 관련 이야기를 재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이번에 이제 진행했었던 금투세 토론회가 유예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여론을 더 악화시켜서 폐지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견들도 있거든요. 일단 이르면 4일 금요일이죠. 오는 금요일 민주당 쪽에서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매듭을 짓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제 의총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강한 반대가 또다시 쏟아지게 된다면 최종 결론 자체가 또다시 유보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을 봤을 때 일본 증시는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지수 상승세가 나와서 신고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4, 5거래일 만에 지수 자체가 즉각 수직 형태로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 한국 증시만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증시의 흐름까지도 반영을 했을 때 폐지 쪽으로 가닥이 계속해서 좀 잡혀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번 의총에서 빠르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10월 증시에서부터 증시 방향성이 상방으로 제대로 자리가 잡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이슈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주는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은 또 휴장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퐁당퐁당 연휴에 따른 증시 수급이
당연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같은 또 수급 공백장에서는 무리하게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가장 속이 편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방향성이 좀 제대로 잡혀나가고 다시금 또 적극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전략을 세워가셔도 늦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증시의 흐름 너무 적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흐름을 좀 살펴보자라는 식으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어가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제 금요일장 또 다가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 혹시 있을까요? 일단 오늘 장에서 상승세가 나왔던 네. 종목을 보면요. 자율주행 관련주인 라이콤이 오늘 급등세가 20%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국내 최초로 라이다 핵심 장비인 증폭기를 국산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선제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관련 이슈까지 붙여지면서 지금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있는 만큼 관련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들어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세계 라이다 4위 업체에 손꼽히는 국내 코스닥 1위 라이다 상장 기업인 SOS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SOS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 쪽으로만 해도 특허가 지금 100여 건이 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라이다 시장 규모는 앞으로 향후 2033년도까지 시장 규모가 18조 가까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성장 추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라이다 기업 중 일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자금난으로 파산을 한다거나 내지는 중국 기업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수출 통로 자체가 막히게 되면서 시장 내 경쟁 업체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 라이다 1위, 3위 기업들이 미국 내지는 이스라엘 기업이 지금 포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2위 기업이 벨로다인과 커너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위 기업이 이노비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SOS랩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도 이름을 계속 좀 알려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에서 만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다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레이저와 라이다가 가장 또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자율주행은 카메라 장비들이 또 많이 달려 있는데 카메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막 쳐누거나 이럴 때 카메라 렌즈를 맞게 되면 당연히 인식을 하기가 좀 부적합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라이다 이런 이제 부품들로 인해서 앞, 뒤, 옆 사물의 입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미 산업에서는 로봇이나 내지는 자율주행 기기 관련해서는 이미 이 SOS랩에서 만든 라이다 제품이 지금 쓰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도에는 3D 고정형 라이다 제품을 개발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악천후 같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라이다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극대화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사실 가장 이제 라이다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과 크기 모두 다 극복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자를 좀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2, 3년 뒤에는 매출액이 1,000억 원대 넘을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투자용으로 본다 했을 때도 지금 구간이 꽤나 매력적인 저평가된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율주행 지금 관련 이슈가 들어올 때 트레이딩을 하겠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단기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향후 이 라이콤에서 만든 고정형 라이다가 일으키게 되는 그런 수요 자체가 시장 개화 초기 최소 1만 대에서 최대 10만 대까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콤에서 만든 라이다의 상용화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인 구간도 같이 함께 살펴보면요. 자, SOS랩 차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상장 이후로 주가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는데요. 보통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행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미 지금 상장 이후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8월 말부터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저점을 다시 높여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은 9월달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앞전에 단기 악성 매물들 소화했었던 구간대에 많지는 다시금 재차 올라와줄 가능성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이 지금 기준봉 매집봉 캔들 기준으로 해서 고점 구간대 9,400원에서 9,50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대를 단기 목표 구간으로 삼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700원인데 마이너스 한 10% 내외 구간인 7,100원대 단기 손절가 잡아 나가시면서 짧은 대응도 유효하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또 10월 12일 날 열릴 예정이어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요. SOS 랩칸에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김웅 부총재부 주재로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졌다며 물가 안정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웅 부총재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1%대로 낮아졌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소폭 둔화되며 2%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웅 부총재부는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면서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 고려아연 주당 83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취득 규모는 2조 6,634억 원이며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제리코 파트너스도 오는 21일까지 영풍정밀 지분 393만 7,500주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5%에 해당하며 주당 3만 원으로 총 1,181억 원이 투입됩니다. MBK와 영풍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 2만 5천 원보다 20% 높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로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 약관상 수수료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전체 결제 11조 6천억 원 중 3,500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수수료 부과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이를 잦은 시정했지만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W 페스타가 오늘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포럼으로 시작한 W 페스타는 지식 컨퍼런스로 확장해 13회를 맞습니다.
올해 주제는 나다움, 아름다움으로 나다운 생각과 삶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돼야 나다움을 지킬 수 있다며 가장 나다울 때 세상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페스타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나라는 소리, 나를 이기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강연 및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